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가장 뜨겁게, 아주 충격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뉴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바로 금값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설마 그 가격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했던 숫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금 가격이 1트로이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금값이 3,000달러만 가도 대박이다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3,000도 아니고 4,000도 아니고 무려 5,000달러라는 거대한 벽을 뚫어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던 분들까지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투자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창을 보면 온통 이 이야기뿐입니다. 도대체 금값이 미친 거 아니냐? 앞으로 더 오를까?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 역사적 꼭지라서 샀다가는 폭락을 막고 한강 가는 거 아닐까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치열한 고민들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진 바로 그 고민의 핵심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단순히 금값이 올랐습니다 라는 뉴스를 전달하려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왜 어떤 거대한 힘이 작용했길래 금값이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으로 치솟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이 미친 시세를 좌우할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생존하고 부를 지킬 수 있을지 하나하나 아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금이라는 자산을 넘어서 세계 경제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대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금값이 5,000달러를 돌파하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이 과정이 결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완만하고 예쁘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죠. 아주 가파르게,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매우 비선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억을 조금만 뒤로 돌려볼까요? 23년 초만 해도 어땠습니까? 금값은 온스당 1,800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해 1년 내내 열심히 올랐다고는 하지만 고작 2,100달러 정도를 터치하는 수준이었죠. 당시 많은 투자자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금은 죽었다. 비트코인은 날아가는데 금은 노인들이나 하는 투자다. 너무 지지부진해서 재미없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2025년 1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75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꽤 오른 건 맞지만 이걸 두고 역사적 폭등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1년이 차에 지나기도 전에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이 수직 상승해서 5,000달러를 뚫어버렸습니다. 마치 스프링을 꾹꾹 눌러 놓았다가 손을 떼자마자 튀어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니 사람들 입장에선 혼란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이게 단순한 버블인가? 아니면 이제야 진짜 시세가 시작된 건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투자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자산 가격이 대폭발할 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직선으로 예쁘게 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지루한 박스권을 그리며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대중이 관심을 끄거나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쯤 특정 시점부터 무서운 가속도가 붙으면서 차트의 궤적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 금값 역시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바로 그 패턴을 정확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비선형적인 급등이 단순히 투기 세력의 장난질 때문인지 아니면 실물 경제와 통화 정책,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쌓여서 터진 필연적 결과인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방향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상승은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금값이 구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배경은 바로 공급의 붕괴입니다. 전문 용어로 피크골드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우리는 흔히 금이 광산에서 계속 캐면 나오는 줄 압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매년 전 세계 금 생산량은 조금씩이나마 늘어나는 추세였으니까요. 그런데 2016년을 정점으로 아주 묘한 일이 발생합니다.
생산량이 정체되기 시작하더니 2018년 이후로는 사실상 증가세가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과거에는 광석 1톤을 캐내면 그 안에서 10g 안팎의 금이 나오는 광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다지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광산의 평균 채굴 품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같은 양의 흙 1톤을 파내도 이제는 금이 0.5g에서 많아야 5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예전보다 흙을 10배, 20배 더 많이 파내고 더 많은 트럭을 돌리고 더 많은 기름을 써야 겨우 예전과 같은 양의 금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해결되지 않겠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채굴 기술이 발달해도 지구라는 행성이 가진 지질학적 현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인간이 접근하기 쉬운 땅 얕은 곳에 있는 고품위 광맥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다 파먹었습니다. 이제 남은 금을 캐려면 지하 수 킬로미터 밑으로 내려가거나 환경 규제가 극심한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분쟁 지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작 손에 쥐는 금의 양은 예전만 못한 상황. 이게 바로 지금 금 시장의 공급 측면 현실입니다. 새로운 대형 금광을 발견했다는 뉴스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과거처럼 대륙 규모의 신규 광산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즉, 공급 측면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늘어나지 않는 시대, 아니 줄어드는 시대에 접어든 셈입니다. 어떤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캐올린 금을 모두 합쳐도 현재의 소비 속도로 보면 앞으로 채굴할 수 있는 매장량은 고작 수십 년 분량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물건은 귀해지는데 아래에서 설명할 이유들로 인해 이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건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인 셈입니다. 공급이 꽉 막혀 있는 와중에 수요를 미친 듯이 자극한 또 다른 축은 바로 돈 그 자체, 즉 통화정책입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전 세계, 특히 미국은 전례 없는 수준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돈을 쏟아부었죠. 물론 한때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급하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돈줄을 조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와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문제에 부딪히자 결국 다시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위기가 오면 돈을 푼다. 인플레가 오면 잠깐 죄는 척한다. 다시 경기가 힘들어지면 더 많은 돈을 푼다. 이 사이클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약을 끊으려다 금단 증상을 못 이기고 더 강한 약을 찾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꾸준히, 아니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내가 가진 종이돈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구나.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희소성이 검증된 유일한 실물 화폐, 바로 금에 자금이 몰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금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금은 가만히 있는데 달러와 유로, 엔화, 원화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금값이 비싸 보이는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황을 한층 더 복잡하고 심각하게 만든 건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예전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가자. 달러를 살까? 금을 살까? 보통은 달러가 1순위였고 금은 2순위였습니다. 달러는 이자라도 주니까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세계가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동결시키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내가 미국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가진 미국 국채와 달러가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구나. 이때부터 달러 자체가 리스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을 지키려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자산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게 바로 금입니다. 금은 미국의 승인도, 결제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내 금괴에 있으면 내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국부펀드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달러 대금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달러 시스템으로부터의 탈출구로서 금이 선택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국채가 더 이상 무위험 자산이 아니라 정치적 위험 자산으로 여겨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비중은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와 금 사이의 끈질긴 전쟁입니다. 사실 20세기 내내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알게 모르게 때로는 대놓고 금을 억눌러 왔습니다.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개인의 금 소유를 불법화하고 금을 강제로 뺏어갔습니다. 1980년대 초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려 금값을 박살냈습니다. 2011년 금값이 치솟을 때는 선물 시장의 증거금을 인상해서 찬물을 끼얹었죠. 이 모든 조치는 달러와 미국 국채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말 그대로 통화 안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때와 조건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금을 맘대로 찍어 누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빚이 너무 많습니다. 폴 볼커 시절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0% 수준이었습니다. 금리를 20%로 올려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부채 비율이 120%를 넘나듭니다. 여기서 금값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린다. 미국 정부가 이자를 못 갚아서 파산합니다. 금을 억누르려다 미국 경제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둘째, 종이금 시장에 약발이 닿았습니다. 예전에는 런던과 뉴욕의 선물 시장에서 종이 계약만으로 금값을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금은 오가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사고 팔면서 가격을 눌렀죠. 하지만 지금은 중국 상하이 금 거래소 같은 곳에서 종이 쪼가리 필요 없다. 진짜 금괴를 내놔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세력이 커지면서 선물 시장으로 가격을 왜곡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누르면 아시아 국가들이 싼값에 실물을 싹쓸이해가는 역효과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융계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는 금값 상승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즐기기 시작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식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8,000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금은 장부상 아주 옛날 가격, 즉 헐값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값이 5,000달러, 아니 10,000달러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중앙은행의 장부상 자산 가치가 폭등합니다. 비투성이인 대차대조표가 단숨에 건전해지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금재평가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우리 달러는 이제 쓰레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비싸진 금으로 뒷받침되는 통화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달러의 신뢰도는 회복되고 미국의 재정 문제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 5,000달러는 미국의 패배가 아니라 어쩌면 미국이 의도한 새로운 판짜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 딴지를 거는 존재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공식 금 보유량은 미국보다 훨씬 적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이면서 수입국입니다. 지난 수년간 민간과 정부가 쓸어 담은 금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중국이 정확한 보유량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과의 포커 게임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 재평가를 통해 달러 패권을 연장하려 할 때 중국이 우리도 너네만큼, 아니 너네보다 금이 더 많다 라고 패를 까버리면 미국의 전략은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면서 금을 더 확보하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금값 5,000달러는 단순히 시장 논리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통화 팽창, 지정학적 패권 전쟁, 실물 공급의 한계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간 결과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위쪽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이제 거시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지금 사요? 말아요?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건 속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도 단기간에 2배가 오르면 탈이 납니다.
시장에는 차익 실현 욕구라는 게 쌓입니다.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이 정도면 많이 먹었다. 이제 좀 팔자라는 유혹을 느낍니다. 게다가 기관들의 알고리즘은 특정 가격대에서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내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소한 뉴스가 방아쇠가 되어 10%, 20% 정도의 폭락, 즉 건전한 조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 타이밍을 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일 당장 폭락할 수도 있고 6,000달러까지 쉬지 않고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겠다고 지금 몰빵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장기로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값 상승의 원인들, 즉 부채 문제, 통화량 증가, 전쟁 리스크. 이 중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하나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문제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금값이 크게 빠지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와서 모든 자산이 폭락할 때입니다. 주식도 반토막, 부동산도 반토막 나면 사람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이라도 내다팝니다. 이때 금값은 일시적으로 급락합니다. 하지만 그 뒤엔 뭐가 오죠?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헬리콥터로 뿌립니다. 그러면 금값은 이전 고점을 뚫고 더 높이 날아갑니다. 역사는 항상 그렇게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시간 기준을 정하세요. 1년 안에 승부를 보겠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5년, 10년 뒤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키겠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도 결코 비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분할 매수입니다. 오늘부터 금을 모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가진 돈을 한 번에 넣지 마세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조정이 올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 변동성의 공포를 이겨내면서 장기적인 상승 흐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셋째, 포트폴리오의 보험으로 접근하세요. 금은 대박을 내는 종목이 아닙니다. 내 주식이나 부동산이 무너질 때, 내 현금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금으로 채워둔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참, 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금은 너무 비싸니 은을 사면 안 되냐? 은은 가난한 자의 금이라고도 불리죠. 역사적으로 금이 오를 때 은은 더 미친 듯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떨어질 때는 훨씬 더 처참하게 떨어집니다. 게다가 은은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 높은 변동성을 즐기겠다는 분들에게는 은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자산 방어가 목적이라면 금이 정답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금값 5,000달러 시대. 이건 단순히 숫자가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종이돈의 시대가 저물고 실물 자산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지금 금을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대한 흐름을 믿는다면, 그리고 당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인내심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사니까 불안해서 혹은 당장 돈을 벌고 싶어서 뛰어드는 거라면 말리고 싶습니다. 금은 정직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빛을 발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자산이 담겨 있나요? 종이돈만 가득하다면 이제는 진짜 돈인 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공부해 보실 시점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회와 위기를 같이 줍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